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이 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껏 영상에서 이것저것 얘기해 왔지만 재회는 내가 뭘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은 상황을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개선을 시키는 것이지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안타깝게도 한 번 실수하면 그 재회가 성립하지 않는 아주 예민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냐면 이 재회를 할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쭉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먼저 오늘은 이 재회의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단계마다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렇게 얘기 나눠볼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재회의 단계를 제가 간략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이별, 초기 이별, 유예, 재접근, 관계 발전 이렇게 이 5가지 단계를 일반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제가 각 단계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나에서 3개까지 구분을 해놨으니까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 이별 단계들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이 영향을 받지 못하는데 감정 토로를 하는 행위.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 여러분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이 어디를 봐도 이 상대방한테 매달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이 매달리면 안 되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명제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 상대방이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별을 하게 되면 보통 어떤 것들을 하게 되냐면 우리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토로를 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고, 내가 지금 얼마나 절망적이고, 내가 얼마나 아프고, 내가 이런 행동들을 한 걸 보면 얼마나 간절했고, 이런 것들을 상대방한테 전달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이런 행동의 목적은 상대방 또한 이 감정에 동요되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물론 상대방도 나에 대한 감정이 남아 있어서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재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상대방이 영향을 받지 못하는데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토로하는 것은 이 상대방이 우리와의 교류를 극단적으로 끊어버리게 되는 그 원인이 됩니다. 고로 지금 상대방한테 감정 토로를 해보았는데 이 상대방이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여러분은 즉시 이 행동을 멈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헤어졌을 때 내가 너를 기다린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남기는 것.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재회는 기본적으로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감정이 희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좋은 감정이든 나에 대한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나에 대한 통합적인 감정이 희석이 되고 망각이 되면서 재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필요한 조건은 나 또한 상대방이 인지하기에 이 사람도 감정이 멀어졌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야 상대방의 감정도 빨리 희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상대방에게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면 연락을 해라, 기다리겠다 이런 말들을 남기는 것은 이 상대방에게 2가지 영향을 주게 되는데 하나는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적인 후폭풍이 오려면 이 선택에 대한 안정감이 있어서는 안 돼요. 상대방이 언제든지 이 손을 뻗으면 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내가 있겠다고 한다면 이 상대방은 상실감과 불안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걸 못 느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이런 감정이 들지 못하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적인 상태로 나와의 이별 상태를 겪게 됩니다. 이때 상대방은 뭐야? 얘랑 헤어졌는데도 내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 사람을 내가 굳이 지금 다시 만날 필요가 있나? 없겠다. 자, 이런 식으로 사고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이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자녀 감정이 있어 보이면 일단 자기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나랑 다시 만날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 감정이 본인한테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재접근을 하려 할 때도 이 경우에 따라서 우리는 뭔가 감정이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이 위장해서 접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대방은 내가 행여나 좀 감정이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경계를 하게 되니까 이 재접근을 하는 것에 있어도 불리한 그런 경우도 곧잘 생기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유들로 내가 너를 기다리고 기다리겠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3번째, 무조건 변하겠다고 우기는 것. 자, 이런 형태의 이별은 굉장히 빈번합니다.
연애 중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있었고 그것을 뭐 반복적으로 고치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고치지를 않았고 상대방이 거기에 질려서 이별을 고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보통 우리가 변하겠다, 네가 원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상대방의 감정이 완전 소실되어 버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별에 대한 이유를 물어도 상대방이 명확히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뭐 내가 다 고치겠다, 내가 잘하겠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이 변한다, 내가 바뀌겠다, 내가 기다리겠다, 이런 메시지는요, 그 효용 가치가 흔히 있질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상대방이 이때까지 누차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야 경각심을 가지고 고친다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은 이미 특정한 불만에 대해서 임계치를 넘어버렸고, 또 한편으로는 이때까지 자기가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말을 해왔을 때 이 싸그린 무시를 하다가 이제야 지금에 와서야 이러는 내 모습을 보면서 모종의 분노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뭐 상대방한테 무조건적으로 내가 변하겠다, 고치겠다, 이게 아니라 이 상대방이 이제껏 얘기했던 불만에 대해서 본인이 진심 어리게 반성하는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하고요, 한 번에 무조건 고친다는 말은 너한테 와닿지 않을 거니까 뭐 그렇게 말하진 않겠다, 하지만 이 관계를 떠나서 그 단점은 내 자신에게도 좀 나쁜 점이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고치겠다, 이런 것들을 내가 알게 해줘서 고맙다, 이 정도의 메시지만 남겨주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 이 감정이 완전 소실된 경우는요, 사실 내가 고친다고 해도 이 상대방 입장에서 이 감정이 돌아올 거라는 그 상대방 스스로의 확신이 들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물건을 살 마음이 없어요. 우리한테 전혀 효용 가치가 없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판매하는 사람이 가격을 계속 깎아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이 물건을 사나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그 물건이 필요하다면 혹할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이 사람에게 그럼 처음에는 왜 그렇게 비싸게 불렀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 자리를 빨리 떠나게 되겠죠. 동일한 겁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내 가치만 낮아 보이고 그냥 이렇게 매달리는 상황 자체가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거. 자, 이렇게 이 이별 단계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알아봤고요. 이번엔 이 초기 이별 단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 물건 등의 매개체를 이용해서 이 연락할 명분을 찾는 거. 자, 상황적으로 분명히 여러분도 이 감각적으로 연락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내 마음은 연락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어쩔 수 없이 연락을 할 만한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별거 아닌 상대방의 옷까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래도 이건 내 물건이 아닌데 주는 게 맞지 않을까? 혹은 상대방한테 이런 소식은 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사실 크게 중요한 건가요? 그 옷까지 상대방이 필요하면 먼저 연락이 오겠죠. 근데 굳이 내가 먼저 나서서 상대방한테 이런 짐들 막 얘기하면서 뭔가 가져가라는 식으로 연락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연락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이 사람에게 연락하고 싶은데 연락해서 할 말도 없고 뭐 관계 개선의 여지가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은 알지만 이건 전혀 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연락을 하지 않아야 할 때는 이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맞습니다. 꼭 이 부분 기억하고 짚고 넘어갑시다. 자, 다음 내용. 이 쿨하게 연락한다는 식으로 이 상대방을 떠보는 거. 이게 어떤 경우냐면 지금 이별을 내 입장에서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였어요.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은 기본적으로는 베이스에 있는데 이별을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였으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감정이 어느 정도 사그라들었으니까 그냥 친구로 지내자는 식으로 연락하면 굳이 연락을 안 하고 지내는 사이가 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상대방한테 쿨한 척 연락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 연락이 이 상대방도 과연 그렇게 받아들여질까요? 문제는 내가 지금 이 생각을 하게 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불과 뭐 한 1주, 2주 전에 너 없으면 못 산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하던 사람이 지금 와서는 갑자기 나를 이제 잊었다고 친구로 지내자고 하고 연락하고 지내자고 하고 뭐 일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이게 지금 여러분 신뢰가 갈까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 자체가 이 상대방한테 내가 질척거린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유예기간 때 더 길어지는 분리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괜히 상대방한테 의미 없는 연락을 하면서 이 나만 쿨하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연락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 다음 파트 이 유예기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선 제가 딱 하나의 주간 포인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건데, 이 원래 유예기간이라는 게 그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이건 혹시 제외인강을 안 보신 분들은 이 저희 연애언어연구소 무료 제외인강을 보고 오셔야 이해가 편하실 것 같은데, 원래 여러분 유예기간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에게 좋은 감정이든 싫은 감정이든 희석을 시키기 위한 그 기간을 유예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상대방한테 그 어떤 형태든 내 정보가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여기서 헷갈리실 만한 게 이 간접적으로 SNS 등을 통해서 내가 지금 나아지고 있거나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정보를 노출해야 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유예기간도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 유예기간 이후에는 뭐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런 정보를 노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단계에서는 아예 어떤 정보도 주지 않아야 하는 그런 단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자신의 감정 상태를 상대방에게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 매개체가 뭐 SNS든 아니면 뭐 카톡 프로필이든 뭔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이런 단서를 제공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뭔가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될 소지도 있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내가 드러내지 않아야 할 때는 당연히 어떤 정보도 드러내면 안 되는 것이고, 드러내야 하는 단계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감정 상태 등은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만 얘기하면 내가 뭐 그리워한다거나 우울하다거나 이런 걸 드러내지 말아야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과하게 잘 지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필할 필요도 없고요. 뭔가 상대방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드러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상대방이 얘는 어떻게 지내지? 이렇게 지내네. 딱 이 정도의 느낌, 딱 이런 느낌이 날 정도만, 상대방과는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그 정도의 단서만 드러내세요. 그게 여러분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 자, 그리고 다음 파트 재접근 보도록 합시다. 자, 과하게 조심하는 경향. 자, 재접근을 할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게 자기암시로 작용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내가 너무 과하게 조심해서 연락을 하면 여러분 분명히 그 연락은요, 높은 확률로 좋게 풀리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상대방이 처음에 잘 받아주는 그런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감정이 나랑 동일시될 만큼 재회에 가까이 있지 않은 한 그 연락은 관계 발전이 되기가 힘듭니다. 자,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이 첫 번째 이유는요, 내가 조심한다는 것 자체가 감정이 함유되어 있다는 반증이 됩니다. 즉, 내가 직접적으로 재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감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거리감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별한 연인이요, 가장 시간이 좀 지난 뒤에 그 관계를 쉽고 빠르게 좀 가까워지는 방법은 과거에 우울했던 연애를 희화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냥 연락을 할 때부터 과거에 뭔가 슬프고 애절하고 소설 같은 뭐 그런 일들은 아예 없었던 것처럼 이 과거에 편하게 얘기했을 때 그때처럼 얘기를 해야 합니다. 자, 이 방식은요, 반대로 상대방에게 이 사람이 더 이상 나한테는 관심이 없나? 감정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면서 이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혼란이 있어야 상대방이 나와의 관계에 더 투자를 하게 되고 신선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지 않고 뭔가 굉장히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조심하고 이 소심하게 연락을 하면, 물론 여러분은 이게 어떻게 닿은 연락인데 내가 괜히 실수해서 망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해서 조심하실 수도 있는데, 이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몇 번 연락하다가 그래 또 다음에 또 연락하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돼요. 이런 식인 게 아니라, 야 진짜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때 그랬었는데 야 그래도 보고 싶더라. 잘 지냈어? 이런 식으로요. 왜 오랜만에 이 동창회 나가서 동창들 만나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오랜만에 동창 만나서 그래 오랜만이다. 그래 너 되게 달라졌다. 이러면 웬만하면 그 친구랑 그 자리가 끝나고 나면은 뭐 연락을 하고 지내고 그러기가 어려운데, 야 너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 와 나 지금 소름 돋는다. 야 네가 이렇게 변했냐? 야 진짜 너무 반갑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시작하면 그 관계가 더 쉽게 이어지죠.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또 다른 관점의 이유로는 매력적으로 비추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행위적인 단서의 개념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 지금 크게 이해하실 부분도 아니고 너무 복잡하니까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섣부르게 만나자고 하는 거, 여러분 재접근을 할 때 이 많은 실수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진짜로 정말 실컷 기다리기만 하다가 이 부분에서 진짜 다 말아드세요. 대부분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요, 상대방한테 처음에 되게 고민하면서 막 연락을 이렇게 처음 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뭔가 이 부정적으로 받아주는 그런 스탠스만 아니면 야 언제 밥이나 먹자 이 얘기부터 합니다. 속전속결로 약속부터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고 이 자신이 느끼기에도 좀 백지화가 어느 정도 되긴 했지만 그냥 연락 정도에는 부담감이 없어서 이 나쁘지 않게 반응을 해준 건데 갑자기 만남부터 대뜸 얘기를 한다? 이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부담감이 생기는 교류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얘가 나한테 감정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별 사유에 비해서 좋았던 것들이 더 많으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평가가 나쁜 경우에는 여기서 이 교류도가 다시 망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재접근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의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류를 허용할 수 있는지 그 교류 허용도를 보아야 합니다. 명심해야 될 게요, 이 상대방이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관계를 무조건 발전할 의지가 있는 것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재회를 기다리면서 아직 연애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수가 있지만,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미 그 감정에서 벗어나 있고 이 여러분과는 이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한번 이 과거 영상에 다룬 것이 있는데 조만간 다시 한번 이 부분 새롭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관계 발전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건 이 재회가 됐다는 전제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제가 딱 하나의 포인트만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재회를 한 이후에 가장 상대방한테 쉽게 섭섭해하는 것이 예전 가장 이 관계가 좋았던 때만큼의 감정을 상대방한테 기대를 하는데 상대방이 그만한 감정을 보여주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껏 해왔던 연애를 연장해 나가는 것이지만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단 말이죠. 즉 여러분 입장에서는 지금 과거의 연애를 그대로 느끼고 있지만 상대방은 그게 아니라 진짜 전혀 새로운 관계처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대방 입장에서 이 연애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무조건 그 사람을 지금 열렬히 사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만나면서도 그 사람이 과거에 마음에 들지 않은 점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고쳐졌는가, 이런 것도 고려하면서 나를 평가하고 뭐 자신의 마음을 더 줄지 안 줄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과거의 관계로 돌아가길 바라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이 감정을 투자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소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이 이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이때까지 해왔던 연애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새로운 연애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상대방이 예전만큼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뭐 우울감이나 불만감을 표현하면 상대방은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질려버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이 관계에 더 도움이 된다는 거.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드렸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 각 파트마다 이 가장 많이 실수를 해서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아주 중요한 요소니까, 여러분이 지금 재해를 바라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인지를 하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참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연애언어연구소의 주인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